대통령 선거 끝나고 벌써 2주 지났어요. 제가 지난번 저희 구해줘월부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처럼 한번 안내를 해드렸었죠. 네. 근데 공약은 알겠다. 어떤 게 먼저 되냐. 어떤 기사는 재건축 풀고 임대차법 수술한다. 어떤 거는 뭐 GTX 뭐 깔아주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환원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먼저 되는 거야? 맞아요. 집이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나 이런 게 궁금할 것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이런 게 궁금하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실제로 먼저 실행이 될 만한 것들은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대출인데, 그 전에 저희가 지난번 저희 방송을 복습하는 의미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늦게 될지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면 지금 현재 나온 공약 중에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좀 걸리겠구나, 그리고 먼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대출 규제 내용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공약이 많으니까 그래도 또 나한테 이왕이면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좀 중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순서를 아시는 거 중요해요. 여러 개니까. 어떤 공약이 먼저 될까?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방송 저희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급이랑 제도,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공급은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250만 호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 이 민간 주도 공급하는 250만 호 중에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정비사업이 빨리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250만 호의 실질적 공급이 임기 내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거였고, 제도에서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거에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임대 시장도 신경 써서 안정화시키겠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국토부 등 행정기관 파란색,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노란색, 국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만 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이걸 나눠놓은 이유는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이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게 나중에 될까 이거잖아요. 네네. 먼저 되는 거하고 나중에 되는 거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이거 먼저 간단하게 개념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혹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체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슨 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법이 있는데 법이라는 게 모든 케이스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들이 많고 빈도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그 법 하위에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법 안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이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뭐 시행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장관령 혹은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관계부처나 행정기관에서 그 장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제일 상위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통령령,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자, 먼저 250만 호 민간주도 공급. 이거는 전부 다 국토부 등 행정기관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그렇죠. 뽑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뭐 정책이나 내용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현실화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 완화. 다 섞여 있네요. 네. 자, 준공 30년 초과 안전진단 면제,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거.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했죠? 네네. 취임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한다. 이겁니다. 안전진단 기준 변경. 구조 안정성의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전진단이 상대적으로 통과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가 빨라진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은 국토부 등 행정기관, 이것도 대통령이 바뀌면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 보면 제초한 완화되는 거, 추가 분담금 납부 이연시켜주는 거,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하는 거,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이 국회는 얘기가 다르다 이겁니다. 왜? 민주당이 180석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수가 되죠. 네. 그리고 다음 총선이 2년이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 초반 2년 동안 국회에서 하는 게 만약에 협치가 제대로 안 되면 진행이 어려울 그렇죠. 수 발목이 있죠. 잡히면서 앞으로 못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선 뭐냐? 빨리 안 될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세부당 쪽에서 취득, 보유, 양도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전부 다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네요. 특히 이거 세금은 대부분 세법에 들어있거든요. 세법이기 때문에 국회인 거예요.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공시가격 완화가 왜 의미 있냐면 공시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세율 같은 게 세법에서 결정되는데 이 공시가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완화하는 건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공시가격 결정하는 요소는. 반대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려면 이 공시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는 걸 멈추면 세율을 올리지 않는 이상 세금은 오르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컨트롤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완화되는 부분 이거는 대통령, 종부세는 세금이니까 국회, 양도세 중과 유예되는 부분도 대통령의 0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이 내 집 마련 지원인데요. 청약제도 개편은 전반적으로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를 추첨제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제 우리 젊은 층이나 저가점자들도 청약에 수혜를 입게 하겠다 이런 거였고, 대출 규제 완화 오늘 메인 토픽이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대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역 무관 70% 80% 이렇게 늘려준다 했었거든요. 네네. 담보대출을. 네. 이거는 국토부 등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임대시장 안정화는 임대차 3법 재검토하는 거. 이거 법이잖아요. 법이니까. 그러니까 국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배워가시면 돼요. 네.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 검토. 이것도 등록 임대사업자가 그 주임사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먼저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대출 규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뉴스에서 자꾸 대출이 풀린다. 맞아요. 대출 뭐 완화해준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이런 순서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빨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정밀안전진단 면제해주는 거,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거, 공시가격 정상화하는 거,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청약 개편하는 거, 대출 규제 완화하는 거. 그리고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싶은 건 그냥 심플하게 법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대출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기사 어제 많이 나왔죠. 어제 이 5대 은행 모두 전세대출 규제를 다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LTV 완화를 외친 윤석열 새 정부 7월 DSR 3단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나오죠. 7월 DSR 3단계 연기 가능성, 이거 보면은 뭐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되거든요. 1단계 뭐고 2단계 뭐야.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전엔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랬었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 이거를 또 알아두면 좋겠죠. 그렇죠?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매매가 있고요. 첫 번째, 임대가 있습니다. 근데 월세는 대출이 아니죠. 대출의 영역이 아직 아니죠. 임대라고 하는 건 곧 전세 대출을 말해요.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 LTV라는 게 영향을 줍니다. 이 LTV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집값 대비 대출을 몇 프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집값이 10억이다. LTV가 70%다. 그럼 7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건 DSR입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얼마나 해줄게예요. 예를 들어 DSR이 40%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대출 갚는데 매달 40만 원 넘게는 대출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LTV가. 이거는 규제 지역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5억이 넘는 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9억 초과 15억 이하인 구간은 20%.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13억이다. 그럼 이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13억이면 그냥 20%니까 2억 6천 나오겠네? 그게 아니라 9억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인 거예요. 그리고 9억 이하는 40%.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2억이다, 집값이. 그러면 9억까지는 40%니까 3억 6천만 원이 나오죠. 12억이면 9억 초과분이 3억이잖아요. 3억에 대해서 20%. 그러면 6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얼마지? 넘어가 그냥. 계산 하여튼 4억. 4억. 하여튼 4억. 네, 4억. 딱 4억 나옵니다.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DSR은 뭐냐면 네. 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 상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 40%가 맥스인데 이거를 총 대출액 2억이 넘어갈 때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1억 8천 받잖아요? 그럼 DSR 안 봐요. 지금은. 그런데 7월 달에 소득 40% 이내 원리금 상환은 똑같지만 대출이 1억이 넘어가면 바로 적용한다 이겁니다. 좀 전에 뉴스 기사에서 7월 DSR 3단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DSR 2단계 상태예요. 그러니까 7월 이후 저 내용은 3단계가 되는 거죠. DSR을 왜 보는 거예요? 자, DSR을 왜 보냐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는 DSR 규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개인에게는. 물론 은행 전체에는 있었어요. 은행 전체에는 있었는데 개인 차주별로 그 사람 소득 대비 대출 상환하는 그 상환 금액의 비율을 보기 시작한 거는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안 봤었어요. 네, LTV만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집값이 쌀 때는 LTV가 높아도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3억일 때는 70%를 해도 2억이 대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집값이 9억이 돼버리면 6억이 나오는 거야. 70% 하면. 그러면서 또 이자가 또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은 타격이 부담이 크죠.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차주들이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 그리고 동시에 주택시장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개별 차주들, 그러니까 돈을 빌리시는 분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대출을 좀 쪼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속뜻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죠. 아, 나 집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 동시에 모아놓은 자본은 적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만 집을 살 수 있다. 자기 자본이 작으니까. 그렇죠. 동시에 나는 갚을 수 있어. 우리 집은 맞벌인데 예를 들어서 나랑 우리 와이프랑 둘 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어. 근데 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온 겁니다. 전 지역 LTV 상한을 70%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80%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공약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DSR이 걸릴 것 같아요. 이 DSR이 그대로 있다라고 네. 하면 이걸 올려줘도 그림의 떡이죠. 떡이죠. 네.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나 뭐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그동안 소득은 되는데 LTV 때문에 집을 못 사시던 분들은 아, 나 집 살 수 있는, 나 돈 잘 버는데 왜 집 못 사게 해? 이랬던 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집 사는 거야? 그러면 또 양극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이 있어요. 아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대출을 못 받으면 그럼 도대체 누가 대출을 받냐? 그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과 무주택이 소득으로만 나뉘면 그 격차를 또 어떻게 따라가냐. 그렇죠. 네,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이 대출 부분이 빨리 되는 이유는 국회를 안 가기 때문이라 했죠. 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이라는 데 많이 들어보셨죠? 금융위원회 하위기관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정책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금리 부분을 제외하고.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을 이행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해서 재정적 충격 없이 최대한 대출 규제를 푸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럼 가계대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반영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합니다. 여러분, 금융위원회 분들, 똑똑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대출을 완화하는 방향을 잡을 것이다. 자. 사실 저 DSR이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 터진 게 LTV에 되게 많이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근데 사실 DSR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보지 않고 예전에 그 어떤 영화 보다 보니까 거기에 빅쇼트 맞나? 빅쇼트 네. 맞나? 거기 보면은 막 강아지 명의로도 막 맞아요. 대출해주고 네, 그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거를 이제 처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대출 규제 있었는데 네. 풀어주면서 대신에 이제 소득을 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 집값이 떨어질 때 20-30%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막 용인 같은 경우 50%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쵸. 버블 세븐 네, 같은 네. 경우는.
근데 그럼 70% 대출했는데 50% 떨어지면은 깡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깡통이 되고 그 은행권에 되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DSR을 같이 집어넣으면서 차주가 뭔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은행이 좀 부실화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한 서민들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면이 네.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쪽을 더 부각시키느냐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집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너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소득을 안 보면 가계대출이 부실화됩니다라는 명분으로 대출을 많이 쪼였었던 거죠. 근데 그게 새 정부에서는 일단은 스탠스를 바꾸긴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일단 매매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변경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자, 이제 임대를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신문기사에서 전세대출 80%까지 뭐 풀린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출 총량 5% 규제가 있었어요. 전세대출은 규제 없었습니다, 원래. 아닌데요? 너너님? 옛날에 보니까 작년에 한참 추석 이후에 내가 전세 4억 살다가 5억이 돼서 그 5억에 대한 대출 받으러 갔는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대출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거 규제한 거 아닌가요? 네, 규제한 게 아니고요.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에 가고 있는데 저쪽에 무서운 형이 있어요. 야, 일로 와봐. 너 돈 있어? 아니요? 퍽 때려요. 근데 저쪽에서 지나가면서 너 왜 얘를 때리니? 그러니까 이 맞은 사람이 저 안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무슨 얘기야? 미안해. 야, 나 이거 연습 많이 했는데. 여기 연기를 되게 잘한다. 많이 뺏겨본 느낌이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 실제로는 규제한 거예요. 근데 규제한 적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계대출 심각해요. 아시죠? 가계대출 이제부터 우리 전체 가계대출 총량 5%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출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서나 어떤 그게 없다고요. 저런 LTV나 DSR과 같은 공식적 규제가 아니고요. 국가 입장에서 권고한 거예요. 근데 권고가 아니라 느끼는 사람은 어때요? 받는 사람은. 야, 이거 안 지키면 우리 페널티가 있겠죠.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알아서 쫀 거예요. 은행이. 사실 은행들이 대부분 정부의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요. 네. 은행들이 다 기관이에요, 기관이라고 하거든? 왜냐면 그 은행장들은 전부 다 정부에서 뭔가 인가를 받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장들이 알아서 기는 거죠. 왜냐면 다 금감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자기 상위 기관이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대출 총량 5% 관리하겠다 요것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80%까지 해준다 치면 5억을 대출 전세 계약을 내가 했다. 그럼 그 계약서 가져가면 원래 4억 해줬어요, 대출을. 근데 이 사람이 4억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돈이 내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5억으로 올려달래. 그럼 내가 나 이번에 돈 필요한 데도 있으니까 5억에 뭐 80% 4억 받아야겠다. 그냥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1억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라간 거에서 대해서만 80% 대출해 드릴게요. 8천만 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전성이나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데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죠. 어떻게 하면 예대마진을 올릴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올릴까? 이거거든요. 근데 대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일단 안 해주긴 하는데 속마음은 어떻다? 대출을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부 아직 안 바뀌었어요. 만약에 공식적 규제가 있었으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배경도, 이 은행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대출 총량 5%로 묶겠다는 그 명분은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는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2개월 동안 가계대출 총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이해하시는 분들은 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정도로만 보는 게 원래 정상적인데 심지어 그 총액이 줄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명분도 있죠. 이거 보세요. 대출 총량 지금 오히려 줄었는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은행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5대 은행 대출 재개로 이어진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네.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 적용이 연기 혹은 폐지된 다음에 LTV 세부안이 나올 거예요. LTV를 완화한다는 거는 실제로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대출받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DSR이 걸려 있으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 첫 번째 단추가 DSR이기 때문에 이 7월 달에 DSR 3단계가 가냐 마냐를 결정해야 LTV 규제 완화의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다. 자, 전세는 대출 요건은 이전하고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세값의 80% 대출을 해준다 이거예요. 옛날이랑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관건은 전세대출 금리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금리가 높아? 그럼 월세가 나 차라리 월세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억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5억에 하시던가 아니면 4억에 30 하시죠.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억 전세 대출 1억을 받아서 전세금을 올려주느냐 아니면 매달 그냥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30만 원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가서 1억을 빌릴 수 있냐 물어봐요. 그렇죠. 전세 대출. 됩니다. 고객님. 저희 이번에 빚장 확 풀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얼마요? 금리가 4%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억에 4%면 400만 원.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월세가 나요? 전세 대출이 나요? 당연히 월세가 낮죠. 즉 무슨 얘기냐면 금리 상황이 중요해졌다 이거예요. 이제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볼게요. 매매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섣부른 예측은 불가해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걸 원하냐 아니면 안정되는 걸 원하냐. 만약에 안정되는 걸 원한다면 만약에 이 대출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규제를 다시 하겠네요. 쪼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콘텐츠나 뭐 기사나 댓글이나 블로그 이런 거 보면 대출 풀어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절대. 왜? 정부는 안정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시장은 전월세 전환율, 이게 전세대출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순간부터는 전세로 몰릴 겁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1억에 30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례를 들을 때 4억에 30 할래요? 5억 할래요? 였잖아요. 제가 어제 부동산에 제가 알고 있는 수도권 여러 군데 부동산 한 7, 8군데 정도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근데 지역마다 전월세 전환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가 월세가 원래부터 비쌌던 지역은 여전히 1억에 30 보는 데가 많아요. 근데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에 40 보는 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전세 2억 하던 데가 3억이 됐어요? 그러면 2억에 30이 아니고 거의 2억에 4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은행에 가겠죠 또? 대출금리 얼마요? 4%입니다. 그럼 4%면 33만 원이니까 월세 40만 원보다 나한테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로 몰릴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월세냐 전세냐를 금리 상황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임대인과 은행이 경쟁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월세로 수익을 창출하는 임대인과 전세 대출 이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이 경쟁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서로 고객,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제시할 수 있는 월세가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임대시장이 쏠릴 겁니다. 그게 최근 6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 전세대출 얘기가 나오는지, 어떤 게 대통령이 먼저 즉시 시행할 수 있는지, 매매대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어땠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걸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매수 원한다. 또 반대로 저 매수 원치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겠죠. 매수를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끌하지 않는 범위의 대출을 계산을 해보세요.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네 도대체 영끌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이 또 네.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500 벌어서 300 쓰고 200이 남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나님 저 200만 원으로 대출 다 갚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레벨의 집을 사시는 게 좋다. 왜? 금리 인상 구간을 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만약에 내가 여유 하나도 없이 생활비 빼고 전부 다 담보대출 갚는 걸로 싹 하고 그렇게 세팅을 해갖고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집을 사요. 그랬다가 금리 올라가면 이런 분들은 타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대출을 계산을 해보세요, 미리. 그리고 그 예산에 맞는 집들을 미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약 이행 시기, 즉 LTV 70% 정도 이렇게 완화가 된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그 집들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세웠던 계획에 맞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제가 이게 왜 하냐면
영끌하지 않는 범위의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규제상. DSR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대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시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매수를 원치 않는다. 그냥 기존 플랜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플랜이 뭐냐? 우리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재테크 관심 없는 분 없잖아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청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세요. 다음 버스는 뭐냐? 다음 하락장이죠. 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집을 사라 해도 안 삽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안 산다고 해서 막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이거는 남한테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아,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데 왜 뭐라 그래. 대신 투자는 하셔야 된다. 전월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알아보실 땐 월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월세를 확인하실 땐 전세 대출 가능 여부하고 전세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전세와 월세, 은행과 임대인이 경쟁 관계가 될 거라고 했죠. 그 둘 중에 유리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월세 살아야지 하고 전세 시세를 알아보지도 않는다. 또 나는 그냥 전세 살아야지 하고 월세를 알아보지도 않는다. 근데 실제로 전세 사는 것보다 내가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만한 분들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단돈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준비와 공부도 반드시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전월세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현실에서 여러분들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또 너나이님께서 아주 고퀄리티의 그런 또 이제 뉴스 이슈를 준비 너무 많이 하셨네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얼른 마구마구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가 됐다가 또 언제 또 이게 다시 또 규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갈 수 있는 집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는 게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투자자로서 살면서 계속 이런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15억이 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위아래가 없거든요. 그 15억에서 특히 뭐 25억 사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강북에도 그 정도 가격이고 강남도 그 정도 가격이고 원래 강남권이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대출이 되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저평가된 곳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DSR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 없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15억, 20억 정도 집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소득도 많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많을 수도 있어서 최근에 또 특히 IT 업계 내는데 연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그 안에 또 가격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건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양날의 검이고, 이게 지금 주식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르면은 이제 내가 레버리지를 잘 이용한 거지만 잘못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되게 크게 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정설이에요. 미국도 금리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하게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끌의 범위는 저축 가능의 50%다. 네. 라고 일단 먼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주 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도대체 또 다음부터 대통령 선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너나님 또 발빠르게 그걸 또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트렌드에 맞게 또 또 준비를 또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거 공약 관련된 거 이행사항이나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러니까 라이브 많이 오세요. 아셨죠? 네, 네, 여러분, 네, 제대로 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